메이키스트 아두이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C 언어를 지금 뭐 이 강의로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또 어차피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부분,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C 언어를 C 언어에 대해서 뭐 이해를 좀 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방향 정도를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이제 전달하는 행위인데, 컴퓨터는 사람하고 다르게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에 아주 맞게 작성이 돼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뭐 영어라든지 그런 사람의 언어하고 다르게 컴퓨터 언어는 문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컴퓨터 언어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뭐 이제 C 언어도 있고, 자바라는 것도 있고, C샵도 있고, 뭐 루비라는 것도 있고, 뭐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느냐, 다 각각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C 언어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도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아두이노를 진행하면서 하는 때는 이제 C 언어를 쓰는데, 이 펌웨어라고 부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C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일단은 시작 언어로, 배우는 시작하는 언어로 선택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문법에 맞게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은요, 이렇게 매뉴얼 형태로 컴퓨터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림처럼 컴퓨터가 이 매뉴얼을 보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좀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명령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명령어라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와 이 대화를 할 때에는 명령어 형태로다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 형식으로 컴퓨터한테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예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엇을 누구에게, 뭐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데이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주 역할은 정보에 대한 처리예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방법을,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컴퓨터한테 이제 데이터는 숫자가 됩니다. 숫자, 넘버가 돼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막 0101 나왔는데, 컴퓨터는 사실 이진수밖에는 몰라요. 0과 1로 된 숫자.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취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예, 값이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예, 중간에 물론 이름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시험 점수 이런 거. 시험 점수는 뭐 100점을 맞을 때도 있지만 또 70점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들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아두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을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게 결국 이런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이 매뉴얼 이제 일종의 책이에요, 책. 숫자로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주면은 컴퓨터는 저걸 읽어야 돼요. 예. 뭐 사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글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글에 어디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순서가 있죠, 순서. 예. 그래서 그걸 문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처럼 똑같이 컴퓨터도 글을 읽을 때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기보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순으로 문장 단위로 읽습니다. 문장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할 때 제일 위에 적은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되고 제일 밑에 적은 게 나중에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딱 이제 받으면은 어떻게 하죠? 제일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 예. 그 첫 번째 위치를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뭐 일부 아시는 분들은 뭐 메인 함수라는 거가 있는데 그 메인 함수가 바로 엔트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읽는 위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도 왜 글을 읽다 보면은 잠깐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스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 아는 거는 이제 안 읽고 넘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읽을 때 이렇게 점프가 바로 그런 명령어인데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 꼭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점프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콜이라는 게 있어요. 콜하고 리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뭐 밑에 주석으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서 주석의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본 다음에 아, 용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던 위치에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쭉 그 프로그램을 읽다가 콜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위치로 갔다가 return이라는 명령어로 다시 아까 하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런 이제 문맥의 흐름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문맥 흐름 제어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것,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데이터 포맷에 관한 건데, 자, 데이터 포맷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는 결국은 숫자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숫자. 예. 근데 사람은 사실 어떤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약속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이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1이라는 숫자가 있더라도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데이터를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형식, 포맷을 알려줘야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의 포맷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기. 자, 바이트. 컴퓨터는 이제 비트, 바이트 뭐 이런 단위로 이제 그
이제 그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이 데이터를 이제 1바이트 단위로 읽어라 라고 볼 수도 있고, 뭐 2바이트 단위, 혹은 3바이트는 없어요. 예,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짝수, 2의 배수 형태로 갑니다. 1바이트, 2바이트, 그 다음에 뭐 4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 이런 식으로 뭐 16바이트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의 종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연수가 있죠. 숫자에는 정수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존재하죠. 그리고 또 소수가 있어요. 소수 몇 점 몇. 사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합쳐서 수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나눠줘야 됩니다. 자연수인지 그다음에 정수인지 소수인지 그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 A, B, C, D. 영어 문자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라고 부르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문자에 대한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는 어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문자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맷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앞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메모리예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실질적인 위치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뭐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컴퓨터한테 필요한 연습장. 그래서 정보들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모리는 어떤 이제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예,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어드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는 이제 수많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어느 위치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가상으로 있고 방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뭐 0, 1, 2, 3 하면서 이렇게 숫자로 이 각 메모리의 그 위치 정보가 이렇게 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 걸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 유지,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되는 어떤 메모리가 있고요.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소실이 되는 메모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은 사실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롬이라고 불러요. 롬.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은 정보가 소실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 이제 이거는 메모리가 어떤 이제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레지스터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메모리. 이거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기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 1을 쓰면 바로 LED가 딱 켜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숫자에다가 0이라고, 그 메모리에다가 0이라고 쓰면 LED가 꺼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기능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그런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 메모리 같은 경우가 속하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 각 디스플레이에 이제 픽셀이 메모리랑 이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다 어떤 값을 쓰면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지스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이제 하나 말씀드렸는데, 입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푸시라고 부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빼내는 거를 팝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앞에서 여기 문맥 흐름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콜하고 리턴 할 때
어디로 갔다가 되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갔다가 되돌아오려면은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갔다 돌아오는 위치를 저장해 놓는 그런 메모리를 주로 이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메모리가 사실은 힙이에요. 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는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저기다가는 저런 정보를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용어는 컴파일 혹은 빌드라고 부르는 요 용어인데, 컴퓨터와 사람은 표현과 이해 방식이 달라요. 컴퓨터는 오직 모든 것을 숫자로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물론 숫자도 사용은 하지만 대부분 글자로 의미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쓰도록 만들던지 아니면 사람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던지 해야 되겠죠. 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람이 쓰는 글자와 의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컴퓨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사실 사람이 컴퓨터한테 맞춰야 됐죠. 근데 사람이 그러면 컴퓨터가 숫자밖에 못 쓰니까 사람이 숫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숫자로만 의미를 전달하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암호가 되겠죠. 암호 같이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번역기를 만들자. 자, 여기서 이제 번역기라는 거는 사람이 글씨로 의미를 표현하면 컴퓨터용 숫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번역기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 번역기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말이 바로 컴퓨터 언어 번역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쓰면 C 언어 컴파일러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거를 번역을 해서 기계어라고 부르는 숫자로 된 컴퓨터용 그 숫자로다가 바꿔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때 이제 이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그러고, 이 번역을 하는 요 과정 있죠? 요 행위 자체를 이제 빌드를 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바로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IDE라고 부르는 요 프로그램들, 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서 편집기, 컴파일러, 이런 게 이렇게 일체화된 프로그램을 IDE라고 부릅니다. 자,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아두이노 IDE가 있죠. 예. IDE가 있어야 바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 언어는 정의부와 구현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면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뒤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 그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자, 갑이라 하면 누구누구를 지칭한다. 을이라 하면 누구누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하죠?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그 문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정의부, 컴퓨터한테 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라. 라는 어떤 그런 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러면 너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써라. 라는 식으로 이제 실제 수행 내역을 적는 거죠. 그래서 정의부가 있고 구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C 언어는 실제로 소스가 파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파일이 두 가지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고, 확장자는 H로 끝나는 요거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소스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c로다가 확장자를 가지는데 C++ 같은 경우는 CPP로 가집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파일에서 주로 이제 헤더 파일에는 정의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스 파일에는 구현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고서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 컴파일러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컴파일러가 좀 많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다 나눠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코드 속에서 스스로 정의부와 구현부를 막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문법을 조금 자유롭게 좀 할 수가 있어요.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예. 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실제 문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고 또 변수를 사용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변수를 만들 때는 이 문법의 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만 쓰기만 하면 이 메모리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변수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앞에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 데이터라는 거는 포맷이 중요한데 크기와 종류가 있다라고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변수 타입은 사실 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선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t라고 부르는 기호로 쓰시면은 요 소문자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니까요. 인테저의 약자예요. 인테저의 약자인데 int라고 쓰면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를 하냐면은 이 변수의 크기는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변수 안에는 정수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이 변수 이름이 바로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위치를 접근을 할 때에는 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보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여기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있는데 이건 C 언어에서 한 문장의 끝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지만 그냥 여기 하나씩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면 에러가 납니다. 컴퓨터가 해석을 못해요. 컴파일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 타입은 이제 4바이트로 구성이 되고 주로 이제 소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약자요. 여기 CHAR 이거는 이제 문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고 한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거나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은 바로 함수라는 개념인데, 자,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도 보면은 문단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문단. 한 글을 이렇게 길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어갈 수 있게끔 부분 어떤 그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단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아주 긴 코드를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단의 개념인데 이렇게 함수화를 시켜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그때 이제 인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실제로 수행이 되고 나면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리턴, 반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전달하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탁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규먼트, 인자라고 부르고요. 입력으로 사용되는 변수고, 그 다음에 결과로 사용되는 변수가 바로 반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호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출이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호출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다 하고 나면 돌아오죠. 그러면 복귀가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여기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일단 함수는 반환값이 있죠. 반환값. 이 반환값은 변수의 형태로다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뭐 int, float,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그런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함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괄호를 해서 인자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 인자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죠. 이 변수의 형태로 해서 이 각 인자들은 쉼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제 끝나면 괄호로 다시 닫아주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함수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 문맥의 시작과 끝으로다가 표기하고 요 사이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다가 작성된 게 바로 함수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경우는 쉼표로 구분이 되는데 꼭 인자가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반환값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인자를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만 있으면 되죠. 근데 반환 타입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써야 돼요. 그래서 void라고 부르는 요 타입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문맥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데 호출하는 방법은 바로 이 함수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은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자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할당이라고 부르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는. 자, 우리가 이 는은 언제 쓰죠? 수학에서 같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어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집어넣는다. 할당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자, A는 메모리죠. 앞에서 변수. 10은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데이터 집어넣을 때 이런 는을 사용을 하고요. 변수끼리의 값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뜻이에요. 복사죠. 일종의 복사 같은 개념. 그래서 이 는을 사용합니다. 할당할 때 쓰는 할당자죠. 할당자. 그래서 이렇게 는을 쓰고요. 계산할 때 쓰는 기호도 또 있어요. 이 계산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계산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산술연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가 여기 별표를 씁니다. 좀 사람들이 쓰는 거랑 좀 다르죠. 별표가 바로 곱하기가 되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슬래시가 나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AND, 그
그다음에 이거 OR라고 부르고 XOR, NOT, SHIFT. 요거는 이제 컴퓨터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 Shift 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두 개 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도 있어요. 이제 AND 두 개, OR 두 개. 여기는 이제 하나를 쓰면 비트 연산이 되고 두 개를 쓰면 논리 연산이 됩니다. 헷갈리죠? OR도 하나를 쓰면 비트 연산, 논리 연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할 때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 는을 두 개를 쓰죠. 그리고 이거는 같지 않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산술 연산은 뭔가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비트 연산은 이제 이진 연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논리 연산은 바로 참 거짓. 자, AND 연산, 그러니까 이진 연산을 이제 하게 될 때 이 이진 연산이랑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둘이 서로 이제 AND 연산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라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예, 참이라면. 예. 그래서 참 거짓으로 이제 조건문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연산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연산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합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쓰냐. 괄호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와 C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D를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와 연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산의 우선순위를 괄호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비트 연산은 이제 이진 연산인데 0과 1만으로 연산하는 걸 말하는데, 이 AND 연산은 보시는 것처럼 둘이 모두가 1이어야지만 1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숫자가 0101로 되어 있고 B라는 숫자가 1100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똑같아야지만 1이고 하나라도 다르면 0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이 첫 번째를 비교하니까 다르죠. 0. 두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하니까 같고 1, 다르고 0, 다르고 0.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죠. 오화 연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라면, 지금 보시면 것처럼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1이 되죠. 이런 식의 연산을 오화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제를 한번 천천히 보면 이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XOR 연산이에요. XOR 연산 같은 경우는 둘이 같으면 0이 되고 다르면 1이 돼요. 예. 헷갈리죠, 이게 참 컴퓨터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연산하는 방식을 XOR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NOT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물결로다가 표시를 하는데, NOT은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그런 연산을 NOT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SHIFT 연산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숫자만큼 한 칸씩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010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로 시프트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 방향처럼 얘가 이쪽으로 두 칸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게 왜 그러냐면 네 자리 수만 표시를 하니까 결국 두 칸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던 01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0001이 됩니다. 자,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 이 제일 앞에 있던 게 이렇게 앞단으로 넘어가서 뒷부분을 0으로 채워져 가지고 0100 이렇게 만들죠. 예. 이런 연산들을 시프트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이 있는데, 이 문맥의 흐름 제어하고 같은데,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가 제어가 되는 문을 말해요. 그래서 if, elsif, else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문법을 설명드리고요. 자, 어떤 문맥이 있으면은 조건을 판단해요. 자, 여기서 충족이 되면 코드 1을 하고 불충족이 되면 코드 2가 되는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부르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떤 반복할 코드를 조건을 판단해서 충족이 되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충족이 안 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반복문인데 if문이 이제 대표적인 조건문이에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에 맞으면 실행을 하는데 자, if, else if, else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if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f하고 괄호하고 조건문. 예. 자, 조건 연산이죠. 앞에서 조건 연산. A와 1이 같다면, 예. A가 변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꺽쇠 안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았으니까 나머지 조건은 안 봐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1인 경우는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되고, 2인 경우는 여기가 실행이 되고, 3인 경우는 여기가 실행이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else if는 이제 if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예. 또 else if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을 수 있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if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else if는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else는 이제 위에서 언급한 그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lse도 마찬가지로 선택적 사용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다가 코드를 분기를 시킬 때 쓰는 게 if 조건문입니다. 자, 스위치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이 어떤 경우일 때, 자, if랑 비슷하긴 하지만, 예, if는 여러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스위치는 값의 조건밖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케이스 0이면, 그 다음에 1이면, 자, 이게 이제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지점이 이제 이 케이스 붙어 있는 데로다가 넘어가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수행을 다 하고 나면은 이 밑에를 하지 말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조건문을 끝내는 명령어가 끝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됐고요. 나머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스위치에서는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밑에다가 케이스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for문 같은 경우는요, 반복문이에요. 예. 그래서 for문은 지정한 수만큼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됩니다. for하고 괄호를 하고요. 자, 먼저 그 반복할 횟수를 저장할 그 변수를 먼저 여기다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 거기에다가 이게 이 코드 제가 할당 연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 세미콜론으로 한번 끊어주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i가 255가 작을 때까지 255보다 작은 한이라는 뜻이 되고, 또 세미콜론으로 끊어주고 a를 뿔뿔 플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씩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1씩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i라는 변수의 값이 0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1씩 증가를 해가지고 25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횟수 반복 같은 걸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 반복문입니다. for문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while문이 있는데, 이 while문은 for문과 달리, 횟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while, 그 다음에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한다. 이런 뜻이 돼요. 예.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C 언어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C 언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구조체와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고급 내용이긴 한데, 제가 아까 함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을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짜주고 같이 합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자기가 짜야 될 부분만 딱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서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묶음을 바로 구조체 혹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냥 만들면 이제 네임, 폰, 전화번호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프렌드라고 부르는 구조체로 묶어버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의 이름, 친구의 전화번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냥 있을 때는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되지만 친구의 이름, 친구의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계속 묶음을 해가지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변수만 묶을 수 있고요.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모두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구조체나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가 쓰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나 함수를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이 예제가 나왔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전처리문이라는 건데, 이 전처리문이라는 거는 코드를 좀 더 관리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수를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1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12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떡하죠? 일일이 그 쓰여진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바꿔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define이라고 부르는 이 키워드를 쓰면은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편리하게 쓰는 것을 전처리문이라고 해요. 또 심지어는 특정 코드를 필요에 따라서 삭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if def라는 뜻인데,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묶어 놓으면은 특정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할 때 쓰는 거다. 지금은 이제 처음 초보자시니까 이런 거를 쓰실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은 컴퓨터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결국 그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지만 솔직히 사람이 그 읽기가 어려운 문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좀 설명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추가할 때 주석을 사용하는데, 이 주석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많이 써 놓으셔도 컴퓨터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길이 제한에 상관이 없고요. 자, 한 줄만 간단하게 주석을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쓰시면 되고, 긴 문단을 이렇게 긴 장문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와 별표를 이용해서, 자, 시작할 때는 슬래시 별표, 끝날 때에는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문단의 주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include라고 부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헤더 파일은 정의부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을 시켜줘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포함시켜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